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안녕하십니까? 편안히 잘 있는 거 맞지요? 혹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렀다 나가는 유령 같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통장은 왜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카드값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투자 얘기는 어렵기만 하고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전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금융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부 잘하고 말 똑부러지게 해도 돈 문제만 나오면 쩔쩔매는 사람들. 반대로 학력도 배경도 평범하지만 놀랍게도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금융지능, 즉 돈을 똑똑하게 다루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키워드를 찾아 삶의 이치와 지혜를 나누는 채널 키워드 인사이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을 굴려드리겠습니다. 금융지능, 영어로는 파이낸셜 인텔리전스 혹은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아는 걸 넘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조절하고 저축과 투자, 대출과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죠. 감정지능 EQ처럼 금융에도 FQ, 즉 파이낸셜 코션트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학은 배웠지만 돈에 대해 배우는 건 거의 없었죠. 이자는 무엇인지, 복리는 왜 중요한지, 대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작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인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알지만 다루는 법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금융지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금융지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에 객관식 5문제를 풀어보시고 몇 개나 맞추셨는지 확인해보세요. 금융지능 테스트 총 5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1번. 기업이 낸 세금에 붙는 가산세. 2번. 상품의 가격이 오른 만큼 붙는 세금. 3번.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 4번. 외국산 제품에만 붙는 수입세.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지불수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체크카드. 2번. 현금. 3번. 모바일 간편결제. 4번. 정기예금 통장. 세 번째 문제. 아기의 대학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18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집에 현금으로 보관. 2번. 정기예금의 예치. 3번. 주식형 펀드의 분산 투자. 4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만 활용. 네 번째 문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저축의 가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현금으로 집에 보관한다. 2번. 금리 변동이 없는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3번 실물 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한다. 4번. 수익이 없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투자한다. 다섯 번째 문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할 경우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번. 결제일에 전액 일시불로 상환한 경우. 2번.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경우. 3번. 리볼빙 부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번. 포인트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결제한 경우. 모두 풀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정답과 해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정답은 3번,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대부분의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준 기본세율은 10%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불수단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정기예금 통장은 저축수단이지 지불 기능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아기의 대학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18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정답은 3번, 주식형 펀드의 분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길수록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보다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저축의 가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정답은 3번 실물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한다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이나 고정금리 예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합니다. 실물 자산은 물가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저축 가치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할 경우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3번, 리볼빙 부분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정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체 없이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 최대 연 20% 내외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결제해도 가장 많은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능 테스트 총 5문항 중 4개에서 5개를 맞히셨다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꽤 갖추고 계신 거예요. 3개 이하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관심을 갖고 키워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의 금융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S&P 글로벌에서 전 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춘 성인은 세계 평균 33%였습니다. 즉, 3사람 중 1명만이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셈이죠.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금융지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70% 이상이 금융기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국민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금융지능 점수는 62.5점으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여전히 투자나 보험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입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금융 상품의 구조나 위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마디로 금융 소비는 활발하지만 금융 이해력은 부족한 상태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금융지능이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유하지만 소비와 대출 관리에 서툰 사람도 있고 소득이 많지 않아도 똑똑하게 자산을 관리하며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도 있죠.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재정적인 성공은 IQ가 아닌 습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금융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지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습관과 경험, 학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생활 능력입니다. 즉,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금융지능을 높인다는 건 단순히 금융 지식을 늘리는 걸 넘어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 사용하는 습관, 계획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더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금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잘 듣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알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커피값, 간식비, 구독료, 자동결제 서비스 같은 작은 돈들이 모여 큰 구멍을 만들곤 하죠. 금융지능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이 잘 나와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써봐도 소비 패턴이 보이고 한 달을 넘기면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끼는 것보다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기 위해 모으는가? 를 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50만 원 비상금 만들기처럼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정해두면 저축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게임처럼 재미있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돈에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여행비, 차량관리비, 자기계발비, 비상금 등 용도에 따라 계좌를 나누기도 하죠. 세 번째는 기초금융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대출, 보험, 연금, 투자 등 일상과 밀접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뉴스 속 경제기사 한 꼭지 읽기, 주 1회 금융 유튜브 보기, 분기마다 간단한 재테크, 책 한 권 읽기처럼 아주 작은 공부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네 번째는 실제로 써보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은 책에서 배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해보고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체감하고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등의 생활 속 금융활동이 훨씬 강력한 학습이 됩니다. 특히 모의투자 앱 같은 것을 활용하면 위험 없이 투자를 연습해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비와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지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감정을 분리해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고 외로움을 외식으로 달래고 불안함에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처럼 감정이 소비를 지배하면 합리적 선택은 사라집니다. 금융지능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비 감정까지 성찰할 수 있어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금융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 초에 예산을 짜고 매주 소비를 점검하고 분기마다 자산 현황을 정리해보는 식의 루틴이 생기면 돈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조절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건 IQ와 거의 상관없다. 중요한 건 습관과 절제다. 지금 내 통장이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금융지능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꼭 큰 돈을 다뤄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작은 돈부터 잘 관리하는 습관이 쌓여서 결국은 내 경제적 삶 전체를 바꿔주게 됩니다. 삶 전체를 바꿔주는 금융지능,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겠죠. 그렇다면 금융지능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금융지능은 아이에게 가능한 이른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돈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은 아이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순간부터 이미 경험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며 이건 비싸서 못 사라는 말을 듣거나 용돈을 받으며 선택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돈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 5세에서 6세 정도부터 돈의 개념에 대해 놀이처럼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치원생이라도 돈은 노력의 대가라는 개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원리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한 기초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돈의 쓰임새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일정 주기로 주고 그것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대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스스로 기록하게 하거나 저축통장, 기부함, 자유지출함 등으로 용돈을 나눠보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부모가 간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해보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도 돈 공부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기회비용, 비교 소비, 가격과 가치의 차이 같은 개념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마트에서 가격을 비교해보게 하거나 한정된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지 고민하게 만드는 경험이 바로 금융지능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1+1이 꼭 이득일까? 할인은 무조건 좋은 걸까? 같은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자극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소비 개념을 넘어서 은행 계좌의 개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이자율이란 무엇인지, 왜 돈을 분산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실생활에서 돈을 관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소액이라도 투자 개념을 모의게임처럼 체험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나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된 요즘 사기 예방, 개인정보 보호 같은 디지털 금융의 안전 교육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지능을 단지 수학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돈을 다루는 태도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욕구, 가치가 얽힌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의 욕망과 선택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어린 시절 습관이 평생 재정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금융지능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하는 모든 돈 관련 행동에 대해 대화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융지능은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익혀야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돈과 더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융지능은 하루하루의 선택 위에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활용하는 삶을 살 것인지. 금융지능은 단기간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오늘처럼 한 걸음씩 배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소비를 점검하고 재정 목표를 세우고 금융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 첫걸음이 지금 이 영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현명한 돈의 주인이 되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